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을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네, 이 노래 아시죠?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어떤 섹터인지 왠지 예측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저평가설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레포트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조선 종목들 일제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조선 종목들의 주가 흐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보신다면 HD 한국조선해양 3.89%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3%대의 상승세, 그리고 HD 현대미포, 한화오션까지 1에서 2%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반등을 보여줬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이유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우려가 점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8월 달부터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요.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서 조업 일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고 직전 분기 서프라이즈로 인한 기저효과 그리고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실적 우려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6월 달과 7월 달에 조선주의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조선소들의 공격적인 캐파 확장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반등을 보여줬는지 이슈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가 반등의 이유, 어떤 이유인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반복되는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계절성은 제거한 전년 동기와의 비교가 일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 영향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들이 해지 정책을 할 것이다. 그리고 후판 가격 상승 우려 역시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조선소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비추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의 후판 가격이 20% 오르게 되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 1% 수준이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먼저 중국 내수 후판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금 24년도에 봤을 때 후판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평균치와 미뤄 본다면 아랫부분에 놓여져 있다라는 점 알 수 있겠고요. 국내산과 중국산의 후판 가격의 가격 차이를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 또한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에 대한 반등 이유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습니다. 6월 달과 7월 달에 조선주가 정말 많이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달과 7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차트를 통해서 월간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조선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고점을 찍었지만 결국에 7월 달에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거의 반 정도 내려온 수준까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8월 달에 고점을 찍었지만 두 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절반 수준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영 조선소에서 중국에서 캐파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영 조선소에 비한다면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가 수주와 공급 과잉에 대한 성가 하락 우려는 조금 만회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고 있고요. 해당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와 벌크선, 탱커가 주력 선종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 3사의 실적 개선세를 견인하고 있는 선종인 가스 운반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보신다면 중국 조선소에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가스 운반선에는 미치는 영향이 작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추가적인 반등의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조선업의 성과지수가
46개월 연속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동안만 보더라도 8%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락슨에서 제공하는 이 신조성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CPI를 역조정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CPI를 통해서 역조정한 신조성가 지수의 추이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신다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조성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추가적인 소식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수주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좀 파업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업 이슈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반등이 정말 찐 반등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좀 빠져나와야 되는 건가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집중해 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막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돌려줬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합권 수준에서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전장 기준으로 볼 때 드디어 이제 IT, 반도체, 테크 업종들의 반등이 어느 정도 왔겠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막판에 다시 좀 약간 재차 밀리면서 그렇게 마감이 됐고요. 여전히 지금 9월부터 10월 달까지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줘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친다면 상반기 말부터 하반기 시초 부분까지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거의 연초 기준으로 볼 때 순매수 추이가 이끌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순매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순매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때 굉장히 급격하게 매도를 좀 양껏 하는 추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모습도, 올해 하반기의 모습도 갑작스럽게 상반기처럼의 뭐 훈풍은 보이지는 않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그 외단에서의 EPS가 상향되는 종목군들이 주도주의 후보군들로 좀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 그리고 일부 바이오, 헬스케어 정도의 종목들이 좀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뭐 이슈페타시스나 뭐 유한양행이나 일부 SK 하이닉스라던가 뭐 고려아연 이 정도의 종목들이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제 초이스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을 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법한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했습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조선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8월 달과 9월 달에 사실 조선 종목들이 대다수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시원하게 다 반등이 나와줬어요.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줬고 조선업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차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동안 이제 조선주들이 너무나도 좋은 내용 그리고 좋은 어떤 양질의 어떤 수주를 계속 해왔죠. 그리고 우리 계속 염려했었던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조선 3사들 모두 다 이제 지양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주가가 7월 26일을 고점을 경신을 하고부터 거의 고점에서 많게는 한 20% 정도 선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태인데 그 조정의 이유를 좀 뽑아보자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조업일수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어째 됐던 간에 7, 8, 9월 달이 이제 휴가 시즌이죠. 굉장히 더운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사들은 대부분 실내 작업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실외 작업이고 도크 안에서 진행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혹서기 같은 경우가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기 때문에 그때 장기 휴가를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업일수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뭐 3분기가 유일하게 1, 2, 3, 4분기 중에 전통적으로 항상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경향인데 이로 인해서 조선사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성장에 대한 성공 스토리가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가혹한 잣대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반면에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중국에서 중국 조선사들의 공격적인 어떤 수주 계획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렸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국내 조선사들의 대부분 도크 슬롯이 거의 다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가령 누구 말로는 수주를 받고 싶어도 지금 꽉 차 있는 수주가 없어요. 꽉 차 있는 수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가 수주를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비싸게 준다 하더라도 수주를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스케줄 상으로도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태인데 여기서 중국의 수주로 인해서 국내 조선사들의 어떤 경쟁력이 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뜯어보자면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의 후판 가격 뭐 하락이 국내 어떤 철강 가격에 인한 어떤 경쟁력 손상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좀 최악을 반영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최악을 반영시킨 상태는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 최악을 반영을 시키거든요. 근데 조선사들은 뭐 여전히 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조선사들의 어떤 가격의 요인을 뽑자면
첫 번째로는 신조선가를 보고 두 번째는 수주를 보거든요. 신조선 가격이랑 수주의 량은 사실 그 팩트 모두 다 상수의 가격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자면 시장의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조선사들의 이익은 어찌됐든 조업일수가 줄어든 건 맞기 때문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적이 일회성으로 조금 밀릴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실적의 연속 성장에서 성공 스토리 내지는 투자 스토리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거는 이제 항상 3분기는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 휴가철이고 그리고 또 명절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일회성 어떤 조정 구간이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 역시도 조선사 주식들은 지금 쉬고 있는 IT 테크 업종들을 대체해 줄 만한 주도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본다면 지금 IT를 대체할 만한 업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오늘 좀 올라갔던, 그동안 제일 많이 주가가 올랐던 두 가지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1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 때 지금 조정이 그래도 20% 정도 밀려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1년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차장님? 결국 이 사이클의 시작은 사이클이 끝나고부터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IT 종목들도 처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대세 빅사이클이다라고 외쳤던 분들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결국 조선사들은 우리가 빅사이클을 언제 경험했었냐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2012년도, 13년도, 불과 14년 전이에요. 네. 제가 입사하고 1년 때 됐을 때부터가 빅사이클의 시작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3년, 14년이 지났어요. 그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의 현재 시기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신조선 가격을 반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수주량 그리고 수주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장 조선사들의 실적은 수주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면 실적이 당장 중요한 것보다는 네. 수주를 몇 조짜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수주가 마진율이 얼마짜리다. 그리고 그 수주의 발주처가 어디냐. 그게 제일 중요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꾸준하게 오게 되면은, 분명한 거는 이 지금 상승 사이클의 위치가, 어깨냐, 머리 꼭대기냐, 어깨 아래냐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차장님의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초이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차장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과 메디톡스 들고 오셨는데 지금 화면에는 메디톡스 휴젤 순서로 떠 있습니다. 이 소송이 결국에는 휴젤의 승리로 좀 꺾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이슈가 좀 공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휴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오늘 초이스 종목 궁금합니다. 휴젤을 하셨을지 아니면 그날 소송이 좀 졌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메디톡스가 반등이 함께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는데 이때를 기회로 메디톡스를 바라봐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둘 다 저는 좀 좋게 보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오늘 선택한 초이스한 거는 휴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두 종목 모두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좋은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휴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휴재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그리고 최대 주주는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아프리디 때 엑스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 GS예요.
GS 자금이 들어왔고 1조 4천억에서 7천억 정도 GS 자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IMM에서 일부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GS 컨소시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빗대어서 예상을 해봤지만 그 당시 슈젤이 GS 인수를 넘어갈 때 왜 인수를 할까라고 다들 좀 약간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소송 리스크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악으로 지나가게 되면 슈젤의 미국 진출은 사실 물 건너 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만 원이 깨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10만 원 깨지고 나서 지금 오늘 딱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네. 내용적인 부분들로 본다면 물론 메디톡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메디톡스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이냐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슈젤을 초이스를 했고요. 네. 슈젤은 이제 보게 되면 슈젤의 어떤 성공 스토리로 뽑자면 물론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고 그리고 그 슈젤의 보톡스 라인인 레티보가 있는데 레티보 유닛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의미 있게 잘 팔렸었고요. 그 레티보가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쟁사 대비 가격적인 경쟁력이 일부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랑 먼저 1라운드를 했죠. 1차전을 했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랑 소송전이 진행이 되면서 메디톡스의 이제 주력 라인인 뭐 코어톡스가 있고 이노톡스가 있고 그리고 일부 그냥 메디톡스가 있는데 얘네가 다 판매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슈젤이 치고 나왔었던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많이 경쟁이 과다하게 노출이 돼 있었던 상태였고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은 틈타서 슈젤이 중국에 진출을 했고 중국의 파트너사인 사완제약이랑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서 성공적인 어떤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중국 파트너사 사완제약의 상반기 의료 미용 제품 매출이 3조 2천억 위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올해 기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202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1억 9,400 위안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사완제약의 전체 매출이 슈젤 레티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 사완제약의 성공 스토리는 일부 슈젤의 레티보가 일부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했던 부분들이 미국에서 7월 달에 FDA 승인이 났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은 AbbVie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지나야 할 산들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만 슈젤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노이즈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매년 꾸준하게 2019년도 기준으로 2천억의 영업이익 600억 후반대 그리고 2,100억, 2021년도 2,300억 그리고 2022년도 2,800억 꾸준하게 성장을 했죠. 거의 좀 의미 있게 성장을 했었던 부분들이 2022년도 연간 실적 기준인데 이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때가 아이러니하게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굉장히 많은 소송전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슈젤은 꾸준했던 것 같아요. 이익률,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항상 30%를 깨지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ROE 수익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ROE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좋아요. 뭐 거의 7%대는 ROE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12%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잘 나오면 4천억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거의 4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초이스로 주제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금 매출 부분으로 보더라도 4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한 회사다라는 점, 실적 부분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회사인데 소송 리스크가 끼어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좀 신기했었던 게 메디톡스가 결국에는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 소송이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 마감은 됐지만 0.58%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거든요. 메디톡스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메디톡스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메디톡스를 이제 말씀드리기 이전에 메디톡스는 시장에서 흔히들 웃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메디톡스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무법인 메디톡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소송이 많고 그리고 이제 건건마다 이제 진행되는 소송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소송 비용이 그냥 일반적인 국내 소송이라고 하면 그냥 뭐 분기당 많이 나가면 10억, 20억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ITC 소송이에요. ITC 소송은 거의 글로벌 특허 소송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메디톡스가 분기당 ITC 국세 소송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더 많았다고들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좀 찾아보기는 해봐야 네. 되겠지만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 법리적인 어떤 해석으로 보자면 균주 소송은 어쨌든 메디톡스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억울한 부분들 많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균주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누구는 뭐 마구간에서 균주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참치캔에서 찾았다고 했고 그 말이 막 바뀌고 그리고 균주 자체적으로도 메디톡스가 위스콘신 균주를 갖고 와서 홀 A 균주인데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장사들 뭐 슈젤이든 대웅제약이든 균주의 출처가 홀 A 균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국내에서 그 균주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연에서 유리된 균주를 찾는 게 모래에서 진주 찾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적인 팩트냐 팩트지 네. 않겠냐라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법리적인 해석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메디톡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억울할 걸로 생각은 들고 있는데 어쨌든 소송의 결과는 이제 판결을 보면은 지난 이제 6월 달에 예비 판결 나온 걸 보면은 보툴리늄 톡신 균주 절취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휴재의 손을 들어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시 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특정 보툴리늄 톡신 의약품이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또 없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은 이제 소송적인 부분들은 어떤 휴재는 리스크 해소로 보는 게 맞고요. 메디톡스는 어쨌든 더 이상 그 소송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큰 그림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 메디톡스가 패소했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네. 패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휴젤의 어떤 그 법적으로 어떤 균주를 절취한 내용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괜히 이제
그 워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메디톡스가 패소했다고 하면 또 원고 입장에서 좀 약간 그쵸.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말해주는 게 정답이잖아요. 미스터 마켓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동안 메디톡스는 이제 주력으로 밀고 있었던 메디톡신 그리고 이노톡스, 코어톡스가 그동안에 이제 팔지 못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매출에서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노톡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어톡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인 보톡스랑은 좀 약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노톡스 같은 경우는 액상형으로 알고 있고 코어톡스 같은 경우는 비동물성 톡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타 뭐 휴제 레티보라던가 뭐 대웅제약의 보톡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랑은 좀 약간 일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메디톡스의 그 성공 스토리인데 지금 이제 MT10109L이라고 해서 FB가 거의 한 10년 전에 이 보톡스 라인을 라이센스 아웃 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반환을 했어요.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해서 미국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 차례 기각이 나왔고요. 허가가 이제 안 돼서 자료 보완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일본 쪽으로 좀 수출을 좀 돌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의 탑 플레이어라고 생각이 드는 회사는 휴젤이고요. 국내도 오케이, 중국도 오케이, 미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진출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영업적인 부분들로 볼 때는 중국은 사실은 지금 불가하고요. 미국도 지금은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수출 나가는 부분들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노이즈만 좀 제거가 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대웅제약과 국내 민사 2심이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심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소송이 걸려 있었던 부분들이 다 이제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업적인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컨센서스대로만 나와주면 사실은 주가는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2,700억에 영업이익이 530억인데 이거는 지금 조금 컨센이 미스가 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 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이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잡혀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해본다면 길게 가지고 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송 리스크가 제거가 되었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두 가지 종목 모두 좋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보톡스는 좀 꾸준히 맞아와서 이 두 가지 종목 다 관심이 많은데, 일단 최근에 나온 지난해에 보톡스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본다면 휴젤이 매출을 1위를 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2위더라고요. 메디톡스가 당연히 저는 휴젤이랑 메디톡스 이렇게 묶어서 늘 보면서 메디톡스가 2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웅제약이 2위로 올라왔고, 최근에도 제가 보톡스를 맞고 왔는데 나보타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 점유율이 조금 빠르게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메디톡스의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국내 시장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보톡스 제일 싼 게 제가 알기로는 그 휴먼스의 리즈톡스가 제일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맞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유닛당 제일 낮은 유닛이 50유닛인가 그러죠. 그게 한 2만 원인가 3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반면에
시장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톡스를 맞는 타겟 소비층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비싼 거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오민 거 만드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으시고요. 뭐 코어톡스 또 많이들 맞으시고 그리고 나보타가 일단 조금 저렴하잖아요. 저렴하죠.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국내 회사들의 제품도 특별하게 어떤 퀄리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지만 그 결국 MS 기준으로 보자면 휴젤이 제일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나보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메디톡스가 원래 절대 강세였는데 네. MS를 뺏겼냐?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거 판매를 못했어요. 소송 때문에 판매를 중단되는 경우가 되게 일상다반사였고요. 제 기억으로 볼 때는 2021년도, 2022년도가 메디톡스의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허가되지 않았던 수출을 불법적으로 중국의 그 따이공들이 보따리상들이 그 보톡스들을 가지고 가다가 그게 총판에 넘겼는데 그게 불법으로 취득한 걸로 걸려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식약처에 걸렸고 식약처에서 이노톡스도 그렇고 코어톡스도 그렇고 판매 중단시켰던 적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휴젤과 메디톡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종목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종목 모두 차장님의 관심 종목으로 두고 계신 종목이다라는 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이스 종목은 휴젤이었으니까요. 화면으로 휴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진단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독특하네요. 해상호족 장보고님의 종목입니다. SK텔레콤이고요. 56,600원에 비중은 15%. 양자암호 관련해서 제품 출시 기사를 봤는데 주가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은 주식일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얘기해 주신 대로 양자암호 관련된 출시 기사가 떴는데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였고 SK텔레콤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은행 종목들이 올랐을 때 배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묶여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이 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좀 배당 종목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SK텔레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양자암호로 보시면 이 종목 사시면 안 되죠. 네.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죠? 12조짜리 회사인데 외국인 보유율이 42%입니다. 그러면 양자암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양자암호가 뭐죠?
양자암호가 그냥 테마 아닌가요? 네. 우리가 양자암호를 실생활과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킬 만한 회사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테마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런 대형주가 어떤 테마성 짙은 종목으로 올라가겠지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SK텔레콤은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냐면요. 배당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업적인 부분들이 사실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통신사들은 지금 올해 원래 예상대로라면 9월 달에 주파수 경매를 할 예상이었고요. 그리고 통신 3사들 KT, LGU+, SK텔레콤 중에 유일하게 SK텔레콤이 3.7GHz 대역대를 주파수 경매를 받고 싶어 했어요. 불과 올 초까지는. 그런데 이제 SK그룹의 어떤 자금 집행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올스탑이 됐고, SK텔레콤은 여전히 그 배당 성향을 꾸준하게 유지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외국인들이 그 테마를 보고 매수 안 하거든요. 이 외국인 보유율이 42%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2조 되는 회사는 이게 쉽사리 테마를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청자분께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테마로 보시고 들어오셨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안 그러면 어떤 배당주 컨셉으로 들어오셨다면 첫 번째로는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이런 배당주 컨셉의 종목들은 조금씩 기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다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 연말이 되게 되면은 배당락 전에 시세 차익으로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배당락을 겪고 배당까지 받고 매도를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차익 거래를 하냐 안 하냐의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SK텔레콤은 바이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양자암호로 봐서는 안 된다. 테마단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62,000원까지 홀딩인데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닉네임이 고민하지만 님의 종목이고요. 블루엠텍입니다. 24,850원에 10%. 이쯤에서 파는 게 맞는 판단일지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막판 종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장 초반에 블루엠텍 봤을 때까지만 해도 비만 치료제가 오르긴 오르는데 그동안 좀 갔었던 비만 치료제들은 오히려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블루엠텍 오늘 장 초반에 7%대까지 밀렸는데 막판에는 20%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고비가 빨라야 24일에나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하루 만에 이렇게 품절 대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영향은 있겠죠. 이 블루엠텍이 위고비 유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종목인지는 시청자분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고비가 10월 달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번 달 말이겠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모멘텀은 10월 말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출시가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주가는 다 이 기대감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출시가 되는 날 매도를 하거나 출시되기 바로 전날 매도를 하시는 게 정확하게 한국 증시의 어떤 테마성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가령 우리 원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들 종목들 상담 드릴 때 확정되기 그랬었죠. 전에 다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차관님, 그래서 오늘이 출시 날이었고 그런 의미로
장 초반에 세론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블루엠텍이 결국에는 오늘 첫 출신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막 줄을 기다리면서 사겠다라는 내용들이 보여지니까 이거 세론으로 생각했다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접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보면은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람 조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유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그런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는 요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테마성 짙은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동평균선 매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5일 2평, 20일 2평 깨지 않고 정배열로 유지가 되면은 일단 바이앵 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추세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흐름은 단기 추세는 바이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 구간에서는 여전히 큰 변동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격은 21선 구간 깨지면 매도 하시는 걸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20일 구간을 깨트리게 된다면 그때 매도해보자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오징어 땅콩님께서 차장님이 나오시는 날이는데 채팅 잘 못 보시겠지만 예전에 진단해주신 HD 현대 잘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햇살님의 종목입니다. SG 살펴볼 거고요. 4,6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단기 목표가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이 좀 동률로 나오고 있고 경합주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판까지 이렇게 트럼프 리스크는 2016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던가 트럼프 수혜주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 궁금한 게 저 네. 사실 이런 종목 잘 못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종목 사본 적도 없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궁금한 게 네. SG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는 그쵸.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확률이 높으면 SG가 올라가야 돼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며칠 전에 그 한강 이러시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몇 개 종목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글을 봤는데 이게 어떤 그 프로세스로 인해서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첫 번째는 SG라는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맞지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의 우호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의 우호적이면 우크라이나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다른 대통령 후보가 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종목들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랑은 좀 절대적으로 반대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지금 이런 상태에는 제 생각은 내용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코인 매매하듯이 추세 추종으로 하시는 게 저는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런 흐름을 따라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면 해리스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지. 이런 스토리를 짜서 매매하시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나의 개인적인 사견을 배제하고 추세를 추종을 하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62선은 깨지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가 돼 있는 부분에서 5일 2평이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매매하시려면 단기 추세 깨지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5일선, 22선 깨지면은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하시고, 첫 번째로는 목표 주가는 3,5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4,6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가 단기적으로는 3,500원 정도를 제시해 주셔서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데, 우선은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에서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깨지게 된다면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어떤 전략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일장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 시장 테크 종목들 보면 다 올랐어요. 다 전부 다 이제 고점 다 찍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보면은 이미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어떤 장비사들 종목들 보면은 이게 화면이 안 보이네요. 이런 종목들도 거의 다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트라이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랩리서치도 보면은 흐름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8월 달에 급락 나왔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월 달에 최고점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시장의 주도주는 제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쉽게도 국내 IT 테크 업종들은 시클리컬 종목이고 경기 민감주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태생적 한계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회는 위기 속에서 나온다고,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그런 어떤 대체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종목들 보더라도 오전장에 삼성전자 반등이 의미 있게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좀 밀렸다는 부분들은 섹터별로 봤을 때 엔터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종목들, 조선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다시 한번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들 한두 개씩만 좀 뽑아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올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만한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초이스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차장님과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수요일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